네, 이번 시간은 이제 행정법 이제 기출문제 우리 2020년도에 봤었던 지방직 9급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직 9급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몇 개 틀렸고 몇 개 맞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알고 있더라도 기본서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고 관련된 내용까지 공부를 하셨을 때 진짜 공부를 잘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내용을 살펴볼게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번, 비례 원칙은 행정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입법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비례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인 거 맞습니까? 헌법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할 때에도 비례 원칙이 적용되죠. 그래서 지나가는 범죄자한테 헤드샷 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두 번째, 법을 만들 때도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법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집니까? 못 만들어지겠죠. 설사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위헌 법률 심사에 의해 가지고 날아갈 수도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할 때도 당연히 지켜줘야 하는 원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번,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신뢰를 주는 선행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청 자신의 적극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들 굉장히 중시하셔야 돼요. 반드시 뭐뭐만 해야 된다.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지문이에요. 행정법은 일반적으로 뭔가만 옳다라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두루두루 고려하고 뭔가 예외적인 상황을 항상 만들어두고 있는 것이 행정법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만 있어야 된다. 별로 좋아하는 워딩은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죠. 뭐 대표적인 케이스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청회 할 때 병행해서만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워딩은 아니니까 이런 거 나오면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처분청이 음식점 영업 허가를 내줄게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언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세금 자체를 몇 년 동안이나 안 걷어왔어요. 적극적인 언동은 없었지만 비과세 관행 같은 것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꼭 적극적인 언동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3번,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은 비록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의 차이가 있더라도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 이거 잘못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 학습지 사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학습지 사건에서 잘못은 저지른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었는데 일부는 내가 진짜 잘못을 했다. 다음부터는 안 그렇겠습니다. 라고 반성을 했는데 일부는 내가 뭔 잘못을 했냐. 종전에도 이렇게 이어왔었던 거 그냥 했었던 것 뿐이다. 라고 이렇게 뭔가 뻔뻔하게 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르게 징계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시죠? 4번. 행정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즉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평등의 원칙, 그 다음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옳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니까 쉽게 고를 수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행정상 강제 집행 중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집행은 아시겠지만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 활용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대집행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체적 자기 의무의 하나며 부자기 의무 위반의 경우 대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이제 도로법 제 7조에서 1항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공작물을 설치하면은 안 된다. 이런 뭐 법조문이 있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작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법조문이라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조문에 의해 가지고 부작위 의무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걸 무시한 A라고 하는 사람이 도로 위에다가 공작물 하나를 설치를 하게 되었어요. 공작물을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공작물 설치는 부작위 의무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얘한테 대집행을 실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 법조문에 의해 가지고 대집행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겠죠. 별도의 법 규정이 있어야겠죠. 근데 2항에서 이런 법 규정이 있을 거예요. 1항 위반 시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법조문이 있어야겠죠.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조문이 있어가지고 이 법조문을 근거로, 즉 이와는 다른 별도의 법조문을 근거로 철거 명령을 하고 철거 명령을 안 지켰을 때 그때 대집행 가능하다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대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어야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2번. 행정청이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별로 좋아하는 용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철거명령과 계고는 별도의 작업이라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예외적으로 하는 게 맞겠지만 예외적으로 계고서 안에 철거명령이 포함될 수도 있고 철거명령 안에 계고서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고할 때 분명히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너가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계고서에 의해서 알려주겠지만 전후 사정을 종합해서 봤을 때 어떤 건물일지 알 수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될 필요는 없고 전후 사정을 봐가지고 특정될 수 있으면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틀린 지문이 되고요. 3번. 대집행을 함에 있어 계고의 요건과 주장과 입증 책임은 처분행정청에 있는 것이지 의무 불이행자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집행을 해야 될 요건이 충족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있다. 이런 것들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처분청이 입증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4번. 대집행 비용은 원칙상 의무자가 부담을 하며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고요. 행정청은 그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집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같은 거 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체적 자기 의무를 불이행한 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돈 내라고 하는 것은 급부하명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서로 행해진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2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3번 문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는 언제 하는 것이다? 침익적 처분을 할 때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침익적 처분을 할 때 해야 되는 절차다라고 한다는 거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번.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침익적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여러분, 불특정 다수인한테 처분을 할 때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2번. 청문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가 있으나 공청회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최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청문과 공청회 모두요. 행정청에서 주도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어느 특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 가지고 다양한 경우에 행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언제 행사가 될 수 있는지 각각 법조문 확인하셔가지고 공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역시 틀린 질문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3번 보기 이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때의 처분에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도 포함된다. 여러분 거부 처분할 때 침입적 처분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전 절차 같은 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번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 협약만으로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청문을 배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4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4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여러분들 뭔지 알고 있으시겠죠? 직접적 수단인 거 맞죠? 왜 직접적 수단이다? 결국 의무가 이행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 수단이기도 하고 대집행 같은 경우라든가 직접강제 같은 경우에는 의무를 행정청이 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케이스는 국민을 자극해가지고 결국 국민이 의무를 이행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간접적 수단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으시겠죠. 즉 의무가 결국은 직접적으로 이행된다는 차원에서는 직접적 수단이지만 의무를 행정청이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서 이행된다는 측면에서는 간접적 수단이라는 거 하는 거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측면, 바라보는 측면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이행강제금은 침입적 수단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필요한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침입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일반법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각 개별법에서 존재한다는 말씀인데 개별법은 건축법과 농지법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불복할 때에는 항고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불복할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서 해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번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병과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사처벌은 간접적 수단인 거 맞습니까? 이행강제금은 아시겠지만 직접적 수단이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목적이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병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3번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가 없다. 부과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고 그러면 대집행과는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4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 징수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심리를 압박해가지고 결국 의무의 이행을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부과했는데 별 동요가 없어. 그러면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2번까지 부과되는 것이 가능하고 자세한 것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답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른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5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절차법은 공법관계는 물론 사법관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법은 행정작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고 당연히 공법관계에서 활용되는 작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처신, 지도, 예고 모두 공법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2번 공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맞는 이야기 하고 있고요. 사인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한 사법관계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 틀렸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해서 해결되는 관계라는 뜻이겠죠. 일반 재산의 매각 같은 거요. 3번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인 경우에는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입장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행정주체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 같은 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국가가 국민한테 일반 재산을 매각을 한대요. 이거 행정주체가 법률관계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나 이거 사법관계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행정주체가 국민한테 어떠한 행정행위를 어떠한 그 법률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법관계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일관된이라고 하는 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중시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4번
입찰보증금의 국가기속조치는 여러분들 사법관계 맞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국고가 국가의 창고를 이야기하고 있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법관계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이죠. 정답은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는 내용이니까 4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6번, 신고와 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수리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거 틀렸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건축신고, 건축물 착공신고, 원격 평생교육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맞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반려, 즉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처분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뜻이겠고요.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줄여서 그냥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요건에 관하여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를 한 후 수리를 해야 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인허가 의제되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 행정절차법은 법령 등에서 행정청의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에 대하여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그 신고 의무의 이행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당연하겠죠. 형식상의 요건을 적합하면 되는 거죠. 외관상 적을 거 다 적고 제출하면 다 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실체관계에 대한 진실성 확보될 필요가 있다 없다? 그건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기완결적 신고는 형식상 요건만 심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4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적계법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즉 식품위생법상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영업신고를 한 당의 건축물이 건축물 소정, 건축법 소정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은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동그라미와 세모 요건을 다 갖춰야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인 것이지 둘 중에 한 가지라도 못 갖췄으면은 영업을 못한다. 알고 있으시겠죠?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7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7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됐는데 여러분 요건 규정에 불확정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 떠올리실 게 판단 여지를 좀 떠올리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독일에서 인정되고 있는 판단 여지. 판단 여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여기서 뭐 이론을 설명하기보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원래 요건 규정에 불확정 개념이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이 개입해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나 그 불확정 개념을 쓰게 된 이유 자체가 행정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발발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행정청이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줘서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존중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 여지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즉 요건 규정에 불확정 개념이 쓰여 있을 때는 독일에서는 판단 여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요건 규정에 불확정 개념이 있어? 그럼 그냥 행정청의 재량 판단으로 영역으로 판단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요건 규정에 불확정 개념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2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뭐 다양한 것들을 뭐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거 행정법이 굉장히 좋아하는 멘트라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맞는 지문이 된다는 뜻이겠고요.
3번,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가 있고 일부를 취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재량행위 일부 취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전부 취소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틀린 지문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4번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특허 맞습니까? 특허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량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정답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을 고르면 되는 내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8번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만을 고른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억, 운전면허에 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케이스가 존재하고 있고요. 하나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지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정해졌을 때는 이거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시행규칙으로 정해지게 되면은 뭡니까? 행정규칙으로 정해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격을 파악하시면 된다는 말씀인데 여기까지 묻는 내용이 바로 기억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시행령이 법규명령으로 정해지는 케이스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징금을 부과했었던 사안이 있었었는데 그거 법규명령 맞죠? 왜? 과징금의 부과처분 기준이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법규명령이 맞거든요. 법규명령으로 되어 있으면 원래 일반적으로 기속규정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일 텐데 그 케이스에서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재량규정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최고 한도액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거기까지 공부가 되어야지 자 내가 이 부분을 좀 알고 있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거기까지는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시행규칙으로 정해졌을 때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정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니은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의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때는 효력이 없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경우에도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디귿 상위 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이거 상위법을 무시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분명히 시행규칙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지 멋대로 막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겠고요. 릴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위 불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역시 이거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9까지 구급할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정답을 고르면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거 4번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9번 문제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은 기억, 강학상 인가는 기본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맞죠? 그 기본이 되는 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여러분 인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행위의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것인데 만약에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고 인가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인가가 하자를 치유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죠. 우리가 용을 그리고 싶어요. 용을 그리고 싶으면은 용의 몸에다가 눈을 찍어주면은 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개의 몸이 그려져 있어요. 개의 몸이 그려져 있는데 개의 몸에다가 용의 눈을 찍는다고 해서 용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가가 적법하다고 해서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니은 민법상의 재단법인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행정청의 허가는 법률상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의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강학상 허가라고 불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디귿 인가처분의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의 무효 사유가 있다면은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소외이익이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픈 곳이 기본행위라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기본행위를 싸워야 되는 것이지 인가에 대해서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리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는 강학상 인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더라도 관리처분 계획 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하자가 있다면은 민사소송으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거 틀렸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안이 있어요. 안이 있는데 여기 인가가 이루어졌어. 그래가지고 안이 빠진 관리처분 계획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퉈야 할 대상은 무엇이다? 당연히 요걸 싸우는 게 아니라 요걸 싸워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인가를 싸워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정리하실 때 요게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인가가 이루어지면은 인가를 싸우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거 싸우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정답이 옳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니까 1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10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관 중의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부담 그 자체는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은 하명 맞습니까? 하명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된다는 뜻이고요. 2번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서 공유재산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을 기한이라고 부르고 있겠죠. 기한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쟁송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 틀렸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기한은 독립하여 쟁송에 대상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3번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 매립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을 한 것은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에 해당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독립하여 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명만, 즉 부담만이 독립하여 쟁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고요. 4번 행정청이 부담을 부과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경우 이거 송유관 사건 알고 있으시겠죠?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 그래서 부담은 협약의 형식으로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답은 이제 옳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니까 이제 3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0번까지 내용을 한번 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1번 내용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